책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책으로 삶을 살주는 시간 TV 책방 북소리. 안녕하세요. 북마스터 황진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책과 소통하는 남자 북마스터 이창현입니다. 수요일 저녁엔 좋은 책과 영화 한 잔 어떠실까요? 문화평론가 윤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 통지가 오늘 이뤄져요. 기억나세요? 받았을 때? 네, 전 이제 기억이 안 나요. 생생하게 기억나요, 사실. 네. 어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맞춰봤던 그 점수랑 맞는지 안 맞는지 별로 차이 없더라고요. 망해서. 같은 점이랑 거의 비슷했었어요. 네. 이제 학생들 뭐 서류 준비도 하고 한창 바쁠 때가 아닌가 싶은데 사실 옛날에는 대학에 가야지 꼭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들 했었잖아요. 근데 2019년 오늘의 기준으로 볼 땐 어떨까요? 대학을 꼭 가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전 세계에서 가장 대학 진학률이 높은 게 네.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보다 그렇죠. 대학의 입학 정원이 더 많다. 결국은 그냥 다 추첨해서 가도 대학을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 40년, 50년 전만 해도 대학 졸업생이라고 하면 고임금의 전문직에 어떤 그 운전 면허증, 라이센스를 얻는 것 같은 느낌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대학을 좀 새롭게 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저는 만약에 저희 때라면은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대학을 가야 된다라고 맞아요. 조언을 네. 하고 싶지만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있으니까 좀 앞으로 더 많이 개선되기 바라는 차원에서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가 결정된 사람들은 그것에 따라서 뭐 공부를 난 좀 더 하고 싶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벌써 이제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어릴 때부터 이렇게 뭐 스타가 된 그런 이제 연기자나 아니면 가수 같은 경우에는 안 가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전혀 문제 없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또 굳이 대학을 솔직히 이제 활동하다 보면은 거의 갈 수도 다니기도 그렇죠. 어려운 시간도 게 없고. 네, 맞아요. 굳이 갈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근데 대학하면 지성인의 요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대학, 요즘의 대학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또 어떤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할지 오늘은 대학의 위기, 학문이 사라진 대학이라는 주제로 책을 통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We are lying. Tell you the truth. 수능이 끝난 후 한 달여 동안이 입시 경쟁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졸지에 몸담고 있던 학과가 사라질 위기에 놓인 학생들은 한때 점거에 단식 농성까지 하며 사립대학들이 시간 강사를 대거 내쫓고 있다는 누구를 위한 대학이 아닌 모두를 위한 대학을 만들어 나가자고 이야기하는 추락하는 대학의 날개가 있을까를 출간한 김창인, 이동현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창인입니다. 오늘 대학에 대해서 여러 고민과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동현입니다. 저도 오늘 대학 문제 관련해가지고 많은 분들과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이창윤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대학 문제 관심 많으시다고 들어서 콕 집어서.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사회자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네. 청년들이 바라본 네. 추락하는 대학의 날개는 있을까 이런 얘기인데 이게 대학이 추락하고 있다라는 현상은 뭐 기술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날개라는 게 무엇일까? 즉 추락하는 대학에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책을 만들게 됐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이제 2009년에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그 대학에서 이제 대기업이 대학을 인수한 직후였어요. 그래서 대학 기업화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었고 거기에 맞서다가 수차례 이제 징계를 받은 경험이 있는데 결국에는 2014년도에 대학은 기업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이고 자퇴를 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여러 대학들을 돌아다니면서 대학 문제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결과물로 이제 괴물이 된 대학이라는 책을 내기도 했고요. 지금까지도 꾸준히 대학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도 이제 그런 작업들의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다들 대학을 기업으로, 회사로 인식하는데 대학은 기업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자퇴를 하고 네. 그러면서 좀 대안적인 대학을 만들겠다는 운동을 했다는 거 참 뜻깊어 보이네요. 제가 2012년도에 지금 그 작가님이 다니셨던 학교에서 연구원으로 1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상황을 좀 잘 알고 있는데 그 학부생들까지도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줄은 몰랐는데 참 반갑네요. 네. 참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문제가 경제 상황을 망치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수십 년간 지속되어 왔는데 대학은 왠지 대기업이 맡으면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환상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환상을 제대로 진단하고 문제가 있다라는 걸 지적했다는 점에서 참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동현 작가님은 또 어쩌다 이 책을 쓰게 되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안에서 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창인 작가님은 주로 이제 2014년 자퇴 이후에는 학교 바깥에서 그런 문제들을 고민해 오셨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3년도에 이제 학교 입학을 하고 나서 이제 선배 권유에 따라 학생회를 들어갔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이제 저는 주로 이제 집행 관료 역할을 했었습니다. 학생회에서. 그래서 이 학생회가 이제 대학에서 어떻게 기능을 해야 되는가,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점차 확장되면서 대학이라는 조직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런 거에 이제 확장이 되었고요. 이제 그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런 이제 글들을 이제 쓰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두 분이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 또 우리 김창인 작가님은 팟캐스트를 오래 진행한 분이에요. 네. 이상한 청년들의 고급진 상식이라는 네. 채널을 운영하고 오. 계신데 얼마나 됐어요? 한 2년여간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뜻많은 친구들이랑 같이 뭐 여러 이야기들 뭐 생각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당장 현실보다 좀 이상을 꿈꾸는 그런 분들이 모여서 얘기를 나누는 것 같은데 그런 청년들은 주로 어떤 주제, 어떤 고민을 나누면서 대화를 나눌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 팟캐스트를 원래 처음 시작했던 이유는 이제 청년 세대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 이 사회에는 뭐 책을 이렇게 내기도 하지만 이런 기회는 흔치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팟캐스트라는 하나의 수단을 고민했던 것이고요. 또 이야기하는 것들은 뭐 인문학이나 사회 문제에 관련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래서 대중들한테 익숙한 영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만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제 우리 세대가 경험했던 이런 대중문화들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야기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으시나요? 그래도 적진 않은 것 같아요. 공감하는 분들이 많다는 네. 얘기죠. 그렇죠. 말 너무 잘하셔가지고 오늘 팟캐스트 그냥- 인기가 네. 좋을 것 같은데요. 팟캐스트도 그렇고 북소리도 물 흐르듯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청식 네. 꼭 기억해서 구독하겠습니다. 안 들으셔도 되니까 구독이라도. 구독이 좋은 거야. 구독. 그렇군요. 알겠어요. 근데 이 두 분이 이렇게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또 다양한 생각들을 이 세상에 개진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대학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이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대학에 가면 딱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대학. 푸른 잔디가 그렇죠. 가끔은 수업도 안 듣고 연애를 좀 해야죠. 네. 청춘 드라마를 딱 네. 한 편 찍고 뭐 이런 게 제 머릿속에 딱 그려졌었는데 그게 바로 영화에 나온 대학의 모습이죠. 그렇죠. 잔디밭에 진짜 이런 누워서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네. 뭐 이렇게 학보사에서 나온 신문 같은 거 아, 덮고 그렇죠. 자는 모습, 낮잠 자는 모습. 모습. 이게 잘못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를 우리가 그렇죠. 네, 보고 살았죠. 근데 또- 다들 뭐 꿈 로망 있잖아요. 네. 그런 로망도 있었고요. 70년대에 만들어진 어떤 영화 속의 이미지 이런 게 이제 그런 것들이었을 것 같고 80년대에 들어서면은 조금 그 신군부가 등장하면서 대학이 저항 운동의 아지트로 변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거점들이 되다 보니까 문화운동, 뭐 언론운동 등등이 있는데 대학 내에서는 공부하고 어떤 기획을 해서
우리 체제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또 여러 가지 논쟁을 하고 그런 면에서 대학이 대학 문화의 하나의 거점이 됐었던 시기도 있어요. 그리고 사회를 좀 이끌어가는 진보적 사상들이 인큐베이팅 되는 장소이기도 했는데 요즘에 그런 정신들은 다 사라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네. 각자의 로망이 있고, 그러니까 그걸 대학에 가서 내가 정말 실현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대학문 열고 딱 들어갔을 때 부딪히는 현실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 분은 어땠어요? 처음 딱 대학 들어갔을 때 좀 좋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에 대한 첫인상이 그렇게 좋지는 못한데요. 그러니까 대학에 대한 낭만을 꿈꾸고 있었는데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처음 들은 수업이 진로 탐색과 자기개발이라는 이름의 수업이었어요. 맞아요. 그런 거 학교마다 거의 있죠. 네, 의무적으로 신입생 전체가 들어야 되는 수업이었는데요. 엄청 큰 대강당에서 한 300여 명이 동시에 듣는 수업이었습니다. 근데 첫 수업에서 이제 모 기업의 인사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와서 강의를 해줬는데 이제 요약을 하면 이제 문과대 신입생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인문학은 미래가 없다. 그래서 선배들 따라서 술 먹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이제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전과를 해라.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신입생한테 들어오자마자 그렇죠. 정과를 첫 수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충격적인 네. 얘기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아 내가 생각했던 대학과 이제 현실의 대학은 뭔가 다르구나. 그런 괴리감을 좀 느끼게 됐죠. 유동현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수업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게 저 같은 경우는 세미나 수업이라는 거 이런 걸 원했었잖아요. 근데 뭐 1학년 수업이긴 했지만 아무래도 대형 강의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제가 들었던 그 교양헌법 과목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 120명씩 됐었고 뭐 생물학 과목도 120명, 150명씩 됐었으니까 이거 하면서 야 이러려고 대학 온 건 아닌데 저 같은 경우 사실 고등학교가 좀 특이한 학교다 보니까 한 반에 15명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적은 수업은 6명도 듣고 했었는데 그거랑 비교가 많이 되는 거죠. 아, 차라리 고등학교 때가 더 나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요즘 뉴스 틀면 매번 뭐 해마다 빠지지 않는 게 정치인들 관련된 뭐 사학비리 이거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게 정말 매해 만나는 뉴스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렇죠. 참 매번 화가 나지만 이런 게 반복되는 걸 보면 이게 왜 생기는 걸까? 사학비리가 왜 있지? 이런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정치인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나 기회가 있다면, 그럴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좋은 대학에 가고 싶다. 어떤 수단을 동원하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회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다면 이것이 왜 그럴까? 굳이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대학에 가야 될까? 이런 질문이 필요한 건데 결국 지금 한국 사회에서 대학은 그 학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 형식이 아니면 존재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사회 또한 그 학벌이라는 것을 증명해줄 기관으로서 대학이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을 싫어하지 않고 있다. 이 서로 이해관계가 맞고 있는 이런 현상이 지속되기 때문에 이게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이런 고민이 듭니다. 네. 사실 사학 비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 차원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인 혹은 그 일가가 이제 대학을 소유를 하고 있으면서 혹은 대학의 이사진을 장악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거기서 뭐 횡령, 배임, 뭐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아니면은 대학 제대로 운영을 안 해가지고 부실대학 만든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 일가가 대학을 어떤 공적인 어떤 그 기관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사회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만약 공적 기관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물론 나름대로 애착심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와 별개로 대학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 고민을 할 것이고 그렇다면은 필요하면 사제도 털어서 뭐 개선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학문의 자유를 보장한다든가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내 재산을 갖다가 여기다가 대학에다 둔 거니까 이건 내 거야. 그럼 내 맘대로 돈 좀 빼다 쓸 수도 있는 거지.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사학비가 이렇게 그 멈추지 않는 거라고 보고요. 또 다른 건 이제 그런 류는 아니지만 이제 뭐 소위 입시 비위 이런 것들 있죠. 사실 뭐 정치인들의 이제 입시 비위가 최근에 많이 논란이 됐었는데 일단은 그런 유력 정치인들은 일단 사회 경적 지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많은 소위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학생들의 스펙은 굉장히 높아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럼 학교 입장에서는 어쨌든 학생을 평가함에 있어서 뭐 소위 능력을 보겠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게 외화되는 스펙들을 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스펙이 좋은 학생들을 뽑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비위들이 이제 불거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학비리에 대한 좀 정보를 드리면요. 지난 7월, 8월에 있었던 사학비리 특별 신고 기간 동안 접수된 그 제보는 한 300건 정도인데요. 교육부가 여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이 사학비리에 어떤 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대두됐는데 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 의원이 지난 2일 날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요. 2008년부터 올해까지의 사립대 감사 결과 339개의 대학에서 회계 부정이 4,528건에 이르렀고요. 또 비위 금액은 4,177억 원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천문학적인 숫자인데요. 이들 중 비위 행위자의 90% 이상이 지금 사실상 징계로 보기 어려운 경고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고요. 그냥 주의 처분을 받은 거죠. 예, 그리고 실형이 나오더라도 수십억 대에 달하는 그런 비위의 뭐 고작 벌금은 몇백만 원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가 돼서 좀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너무 없는 것이 아닌가, 인식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조금 이제 역사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대학은 사실 국공립대학이 전체에 공급하는 인력 비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사학이라는 형태의 사립대학이 이른바 졸업생들을 배출해서 국가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해왔던 구조죠. 국가가 책임을 방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립학교에서 우후죽순으로 많이 만들어져서 하는데 이들이 철저한 공공의식을 갖고 운영을 했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이들은 또 이것을 이윤창출의 도구 정도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등록금 받아서 부동산 투자하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회계 투명성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도 막 쓰고 하면서 이른바 사학비리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통계가. 그런 면에서 조금 교육부도 스스로 사립대학과 유착되어서 적당히 사립대학의 나름대로의 현재의 관행을 유지해주고 또 퇴임한 교육부 관료들이 또 사립대학으로 다시 가서 재취업을 하는 이러한 구조 때문에 사학비리는 쉽게 근절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학자들이 교육부 없애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씁쓸한 현실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갔잖아요. 근데 딱 맞닥뜨린 이건 진짜 불합리하다. 이게 말이 되나 싶었던 혹시 인상 깊었던 사건들 있으실까요? 저는 제가 대학에서 경험했던 시간들이 대부분 그런데요. 거의 그렇다. 네, 제가 다니던 대학 이제 대기업이 인수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당시 이사장이 그런 말들을 했어요. 이제 대학은 교육기관이 아니라 산업이다. 그리고 인문학 같은 건 구청 문화센터에서나 들어라. 대학의 주인은 학생들이 아니라 이사장이 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당시 정책을 발표하면서 얘기했던 것이 대학 이름을 빼고 다 바꾸겠다 모든 걸 이라고 하면서 대대적인 학과 구조조정, 이제 학과 통폐합을 예고를 했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거의 절반 가량 가까이 되는 학과를 없애겠다라는 게 초안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반대하는 학생들이 이제 무자비하게 많이 탄압을 받았죠. 저도 이제 징계를 수차례 받았는데 이제 무기정학, 유기정학 18개월, 근신 이런 조치들을 받으면서 대학 생활을 했었고 근데 이게 80년대 이야기가 아니라 2010년대 그렇죠.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근신받았던 이유는 아까 그 잔디밭 로망 이야기 하셨는데 네. 제가 그 잔디밭에서 그 토론회를 열었어요. 근데 이제 학교 시설물을 훼손했다, 잔디밭을. 이라고 해서 전 징계를- 100번도 넘게 누웠는데. 네. 징계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불합리한 공간이었고 제가 경험했던 대학은 근데 여기에서 고민이 드는 것은 이제 저의 원래 생각은 아무리 세상과 사회가 부조리하고 불합리하다고 하더라도 대학만큼은 여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그런 일들을 먼저 하는 공간이 되어버린 것 이런 것들이 좀 아픈 경험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사실 그 대학들이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고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사법의 맞아요. 문제도 생기는 거거든요. 중요한 문제죠. 네, 맞아요. 정말 지금 그 대학들이 강사법 뭐 개정에 자꾸 반대하고 그렇게 버티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 교원 소송 심사권을 갖게 되는 강사들에 대한 어떤 그 위기감 같은 것들도 있는 것이고 또 뭐 1년의 신분 보장, 또 3년의 채용 절차 그렇죠. 보장,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들이대면서 강사를 계속 지금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개정 강사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보다는 그 대학의 기업화된 운영 방식 때문에 그렇죠. 결국에 이제 약자를 계속해서 배제하는 네. 그런 방식으로 대학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 강사 대량 해고 사태가 벌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추락하는 대학에 날개가 있을까? 이 책에도 뭐 소개가 됐지만 기업화된 대학만의 어떤 특징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김창인 작가님은 어떤 걸 꼽으시나요?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대학의 기업화라는 건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대학이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려고 하는 것, 그런 행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간단하게는 등록금을 올리면 되죠. 그럼 바로 그러네. 볼 수 있죠. 네, 그러네. 있을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상업시설들을 대학 안으로 들여와서 뭐 임대료를 높여서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비용을 감축하기 위해서 뭐 청소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럴 수 있을 텐데 제가 다니던 대학에서는 그 대기업이 건설회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어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기존에 있던 건물을 부수고 새로운 건물을 짓습니다. 이렇게 차례차례. 멀쩡한 건물을요? 멀쩡하진 않고 낡긴 낡았는데 문제는 이 새로 건축을 할 때 이 건설 회사를 공정하게 입찰을 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하지 않고 수의 계약을 통해서. 네. 그 건설회사가 네. 지은 거예요? 이제 지금은 이제 그게 불법으로 다 들통이 나서 지금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그 당시에도 열심히 이의 제기를 했지만 마치 당연한 듯이 그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건설 회사에서 모든 대학 건물을 다시 재건축하는 그런 일을 했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대학에 있는 돈이 그 기업으로 옮겨지는 거죠. 자연스럽게. 네. 그렇게 되면서 심지어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대학 건물을 짓겠다. 맞아요. 뭐 이런 선언까지 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게 다 자신들의 돈으로 창고로 옮기기 위한 그래서 행동들이었던 것이죠. 대기업이 인수하면 많은 사람들은 기대를 그렇게 하죠. 아, 대기업에 있는 돈을 대학에 투자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당연히, 생각하는데 예, 정작 당연히. 그 학교는 들어보면 투자는커녕 하나도 안 하고 건물 짓는 것을 그 기업 산하의 그쵸. 건설회사가 함으로써 대학의 돈을 빼앗아 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좋죠. 새 건물이 들어선 것 같고 그렇죠. 새 건물에는 뭐 영화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햄버거 가게가 있을 수도 있고 편의점도 네. 크게 있고. 와 정말 좋아졌구나라고 겉만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속사정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이 스스로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이 되는 거예요. 상품이요? 그렇죠. 네, 대학은 그렇죠. 원래 비영리 기관인데 그렇죠. 이 비영리 기관인 대학의 상품의 질을 향상시켜서 이것을 사고 팔 수 있게 된다면 부동산 가치를 그쵸. 높이고 네, 건물 대학이 가치를 가지고 높이는 있는 거죠. 네, 인프라가 또 있으니까 예. 네네. 이런 식으로 대학 기업화를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형 인간들을 육성하고 교육하는 기관이 되는 것 이것을 대학 기업화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경쟁은 당연한 것이고 남을 짓밟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개인으로 파편화돼서 살아가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게끔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들을
만들어내는 것, 또 대학 기업화의 일부라고 저는 생각하고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모두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대학들이 돈에만 관심이 그럼요. 있고 사람을 키우는 데는 관심이 없고 네. 그 사람을 키우는 것은 계속해서 자본의 어떤 그 가치관을 주입시키는 그렇죠. 것, 그것이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너무나 참 씁쓸합니다. 여러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좀 답답해 고구마를 먹은 것 맞아. 같은 사이다가 필요해. 예, 그런 느낌을 계속 받고 있는데요. 근데 뭐 지금 얘기한 것들이 뭐 모든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런 답답한 대학의 현실에 입시 거부라는 선택으로 삶을 바꿔나가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분들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나를 되돌아보게 된다. 나는 지금까지 정말 온전한 내 인생을 살아왔을까? 나는 오늘 끝없는 무한 경쟁을 포기하며 대학 입시 거부를 선언한다. 나는 오늘부터 투명 가방끈이다. 매년 대학 입시 거부 선언을 발표를 하고 있고 청소년들과 이렇게 목소리를 알리는 토론회나 집회나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해왔습니다. 대학 안 가면 좀 인생 망한다는 식의 메시지를 되게 많이 받았었고 학교에서 차별을 가르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독해 능력을 잃었었는데 잠깐 일시적으로. 근데 그게 너무 크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 잃게 되니까 나는 그럼 이제 뭐 하는 사람이지? 너무 절망에 빠졌고 그래서 약간 막 자해까지 가고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런 찰나에 좀 이렇게 있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투명 가방끈이 좀 어떤 사회를 바라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길 바라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담았습니다. 저희 이런 투명 가방끈 활동이 더 많이 알려져가지고 차별 없는 경쟁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거에 함께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게 꿈입니다. 네. 대학이라는 것이 한국에서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어떤 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에 대한 세미나를 하다가 이제 제안을 한 거죠. 뭐 그러면 까짓거 대학 우리가 만들어 볼 수는 없을까? 좀 시범적인 대학들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실행해보고 대안이 아니라 진짜 주류 대학들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어떤 프로젝트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작년 말부터 지금 여름 학기가 끝나고 이제 겨울 학기를 이제 기획하기 위한 기획 단계에 있습니다. 캠퍼스를 없애버리고 교육부를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저는 이상한 대학교의 매뉴얼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좀 그런 일들인 것 같아요. 투박하지만 학생이 직접 대학교를 운영을 한다는 게 저는 큰 의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상한 대학교뿐만 아니라 기성 대학에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단순히 이제 우리가 끼리끼리 모여서 재밌는 일 한번 해본다가 아니라 실제 기성제도권 대학의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모임이 있는 줄 몰랐는데 이렇게 활동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도 좀 알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아무리 능력사회라고는 하지만 대학을 가기 되게 싫어졌어요. 이 얘기를 들으니.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대학을 안 간다고 다 해결이 될까? 안 가도 괜찮을까? 저는 이런 고민이 갑자기 들기 시작했는데 솔직히 뭐 대학원도 갈 필요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이 자리에도 대학원 가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쵸? 네. 가보셨잖아요? 네, 저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정말 영화 평론가가 되고 싶었고 그게 밥벌이가 맞아요.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몰랐어요. 솔직히 얼마나 좀 감각이 떨어지는지 경제에 대한 감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정말 공부하고 싶어서 영화 평론가가 되고 싶은데 영화를 너무 모르니까 영화 이론과를 갔는데 이게 얼마나 정말 순진한 네, 생각이었는지는 나중에 알게 됐죠. 네, 그런 맞아요. 케이스입니다. 네. 이제는 그 학벌이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 책에도 학벌, 뭐 학교력 이런 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예, 언급이 되고 근데 있습니다. 이 학벌주의라는 걸 비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책에서 이제 학벌 혹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학교력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특정 학교를 나왔다는 사실이 이렇게 사회에서 중요한 사람들 평가 기준으로 삼는 것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모든 사람이 그 하나의 학교력을 얻기 위해서 다 달려들잖아요. 그죠. 몇 개 안 되니까. 그렇죠. 몇 개 안 되니까. 근데 사실 모든 사람이 그거에다 적합한 인물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다 자기의 그 적성이 있는 거고 능력이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그 사람들 능력이 발현이 안 돼가지고 생기는 이제 사회적 비효용이라는 게 있고 또 그 모두가 달려가다 보니까 거기에 뭐 사교육에 돈을 쏟는다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비효용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학교력이 능력을 대변하는 게 아닌데 그것만으로 이제 뭐 더 이렇게 높은 지위라든가 이런 걸 확보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생기는 사회적 박탈감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솔직히 근데 능력이랑 학벌이 이렇게 일치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잖아요. 거의 없죠. 네,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유지된다는 게 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어떻게 고칠 수가 있을까요? 뭐 해결책이 있을까요? 뭐 아까 얘기했던 투명 가방끈 뭐 이런 운동들이 있고요. 이제 더 이상 학벌 중심 사회가 기본적인 조건으로는 해체될 수밖에 없다. 옛날엔 대학 20, 30%밖에 안 갔고 그 가운데 명문대학을 졸업했으면 불과 1, 2% 안에 드는 수재였으니까 뭐 나름대로 평가의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이 대학 가고 다들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양한 교육적인 서비스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거와 같은 학벌 사회의 어떤 줄 세우기 이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사회 전체의 어떤 능력 발휘를 위해서라도 이런 것은 과감하게 빨리 해체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얘기 나누면서 좀 답답한 구석도 솔직히 거의 100% 답답한 구석이었는데 이런 문제들 다 개선해야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걸 하나하나 짚어봤다고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영국의 정치가이자 작가인 벤저민 디즈넬리는 대학은 광명과 자유 그리고 학문의 광장이어야 된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학문과 광장 얘기할 때 비웃으셨어요. 예. 네, 오늘날의 대학이 이제 바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또 어떻게 가야 하는지 좀 추천책을 통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먼저 윤석은 평론가부터 오늘 추천책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제가 소개할 책은요. 큰 꿈 키우는 작은 대학들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어떤 책입니까? 네, 이 책은 원래 이 책의 저자는 이 책을 쓴 목적은 좀 그 자녀들을 아니면 본인이 그 외국의 대학이나 뭐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좀 가이드를 만든 것인데요. 우리는 지금 뭐 아이비리그 외국 대학, 특히 미국 대학 하면은 그런 이제 좋은 대학들, 이름 있고 명성 있는 큰 대학들을 좀 많이 생각하기 마련인데 미국에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정말 그 학부 중심의 대학들이 좋은 학교들이 많다. 그런 작은 학교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이런 작은 학교들은 교육
교육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도 그 맞아요. 강의 전담 교수를 뽑는 학교들이 좀 있는데요. 저는 굉장히 그건 분리하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연구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고 강의를 잘하시는 분들이 그럼요. 있어요. 네. 둘 다 잘하기는 사실상 예, 쉽지 예. 않은데 이런 작은 대학들은 양질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런 학교들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하나씩 어떤 그 테스티모니얼이라고 할까요? 이제 자기의 경험들을 지금 써서 보면은 너무너무 자부심이 강하고요. 우리는 솔직히 이름 들어보지 못한 대학들이에요. 하지만 내가 이 학교에 들어와가지고 배운 게 이렇게 많고 나는 누구에게나 이 학교를 추천하겠다.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책 읽으시면서 좀 네. 인상 깊었던 사례나 구절이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지금 여기 보시면은 미국 대통령 48%를 배출한 독특한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제 대한민국도 보면은 지금 대통령들이 나온 대학들이 대체적으로는 상당히 그 커트라인이 높은 상위권 대학들이 많습니다. 대학 안 나오신 분도 계세요. 있긴 하지만 퍼센트로 따지면은 네. 좀 적은 그렇죠. 편이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미국에서는 이런 작은 대학들을 나온 그리고 그 대통령을 배출한 그런 학교도 많다는 얘기인데요. 대학 명성보다 교육의 질로 대학을 묶는 경우 꼭 등장하는 대학이 바로 내 인생을 바꾸는 대학들이다. 대학은 NYT, 그러니까 뉴욕타임즈 전 교육 에디터였던 로렌 포프가 발굴을 해내어 이름 붙인 대학들이다. 아이비리그 대학은 좋은 대학이고 인생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전통적 사고를 깨는 대학들이다. 내 인생을 바꾸는 대학들은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에게 무게중심이 있는 아이비리그를 포함한 전통적인 명문대학들과 달리 창의적 사고와 글쓰기를 바탕으로 인문, 사회과학 분야의 학문을 가르치는 대학들이다. 한마디로 작지만 강한 대학들이다. 1년 가야 교수 한 번 못 만나는 연구 중심 대학과는 달리 매주 정해진 오피스 아워에 교수와 만나 토론하고 공부에 대한 조언을 듣는다. 교수가 학생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고 추천서를 써줄 때 매우 깊이 있게 써주는 대학이다. 아이비리그 대학보다 대학원 진학률이 훨씬 높고 박사 배출 비율에 있어 아이비리그 등 상위권 연구 중심 대학보다 월등히 높다. 전공을 통해 학문을 가르치지만 더불어 학문을 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이다. 이 구절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좀 특성화된 대학들이 많이 맞아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서울대라고 하면은 모든 과가 다 좋지만 그렇죠. 지금은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는 어느 대학을 하면 그 대학은 이 과가 좋고 이런 교수들이 있으니까 이런 연구를 하고 싶은 학생들이 가야지라고 그렇게 어떤 학교의 이름이 아니라 맞아요. 네, 그 내용을 내 아를 키워줄 수 있는 대학에 어떤 그 교수님들이 계시고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가를 좀 관심을 두고 갈 수 네. 있다면은 학벌주의도 많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나는 생각을 우리나라 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최상위에 있는 학생들 거의 대부분이 지역에 있는 대학을 가는 걸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대학이 좀 바뀔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생각들이 들고요. 네. 그런 면에서 명문대학이 아니라 조그만 대학 이런 것들의 의미처럼 우리도 그런 다양한 교육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교육부의 대학 정책과에서 그걸 허용하지 않아요. 하나의 잣대로 줄 세우고 잘라서 돈 지원하니까 대학은 그 하나의 잣대로 가고 있어서 이게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 책을 교육부 그래서 갖다가 우리 필독 장관님한테 도서로 보내드려서 네. 우리도 이렇게 만들자 이렇게 얘기해요. 대학 평가는 정말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동의합니다. 네. 윤성원 평론가의 추천책 큰 꿈 키우는 작은 대학들 만나봤고요. 다음은 우리 김창인 작가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대학은 누구의 것인가라는 책을 제목 가져왔고요. 네. 네. 최유정 선생님의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최유정 선생님은 K대학의 해직 강사이고요. 저랑 비슷하게 대학에서 쫓겨나신 분이라고 할 수 있죠. 학생으로서 자퇴했고 강사로서 쫓겨난. 네. 이 대학에서는 이제 인문학 교육을 중심으로 한 강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강의하던 강사분이었는데 자기가 가르치는 내용과 정반대의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해직 강사의 신분으로서 대학 잔디밭에서 8번의 강의를 진행했고요. 그 강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책을 구성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책 제목처럼 대학은 누구의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대학이 무엇인가?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다. 그러면 가르치고 배우는 행위가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대학의 주인이어야 한다. 가르치는 교원들, 배우는 학생들, 그리고 가르치고 배우는 행동이 가능하게 만드는 일하는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대학의 진짜 주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을 탈환해내자.
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좀 읽다가 이 부분은 같이 나누고 싶다는 밑줄 그은 부분 있으셨어요? 네, 저는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이제 정치 없는 대학이라는 파트가 있는데요. 정치 없는 대학. 네, 저는 지금의 대학이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맞아요. 생각하고 여기에 맞서서는 대학을 정치의 공간으로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네. 편과 선, 이 두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정치적 주체로 시민이 된다는 것은 누구의 편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라는 것. 생각하고 행동할 때 그냥 멀리 떨어져서 남의 일을 보듯이 하지 말고 TV 화면을 통해서 사건 현장을 바라보는 시청자의 관점에 서지 말고 자기를 사건 속에 놓아두고 그 사건 속에서 어느 편에 설지를 반드시 결정해야 해요. 그 편이라고 하는 것이 입장이고 주체적인 의식이고 시민의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편과 함께 선을 넘어야 합니다. 선을 못 넘으면 끝까지 정치적인 주체가 될 수 없어요. 신민이 아니라 시민이 되고자 한다면 진짜로 우리가 빼앗긴 주권을 찾아서 이 나라를 공화국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앞으로 그런 나라에서 살고자 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시민으로서의 행동 준칙은 어디서나 선을 넘는 것입니다. 개별자로서 선을 넘으면 그냥 잡범이 되지만 편과 함께 어깨를 걸고 선을 넘어가면 정치범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편과 함께 선을 넘어가면 정치범이 됩니다. 네, 정치범이 되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연대가 필요하다 뭐 이런 맞습니다. 얘기죠. 모든 것에 입장을 정해야 한다. 대학이 시장이 됐다라는 것은 정말 문제고요. 대학을 광장으로 만들자 뭐 이런 얘기 같습니다. 네, 진정한 대학의 주인에 대해서 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추천책 대학은 누구의 것인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동현 작가의 추천책은 어떤 책인지 열어볼까요? 예. 이 책입니다. 대학과 권력, 부제로는 한국 대학 100년의 역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이제 김정인 선생님은 이제 이분은 이제 그러니까 김창인 쌤의 이제 추천 책에는 이제 해직 강사 선생님께 쓰신 거지만 이거는 이제 그 교수님께서 쓰신 건데요. 뭐 지금 제목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한국 대학 100년의 통사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일단은 사실 한국에서 대학 문제가 그렇게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대학의 어떤 역사를 좀 관망할 수 있는 책은 최근까지 없었는데요. 이제 이 책이 나오면서 이제 하나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어떻게 컨셉트를 잡고 있느냐 하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권력 세 가지가 써져 있습니다. 대학 권력, 국가 권력, 시장 권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권력의 어떤 관계 속에서 대학을 이제 100년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제 처음에는 대학 권력이 국가와 시장의 방기 속에서 이제 커왔다. 근데 커오는 과정에서 그게 민주적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 과정 사실은 굉장히 왜곡된 부분들도 같이 이제 커 나왔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처음에는 국가 권력, 특히 19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국가 권력에 의해서 통제되고 혹은 그것에서 더 이제 왜곡이 심화되고 어떤 모순들이 심화되었다가 다시 90년대부터는 시장 권력이 등장을 하면서 또 다른 이제 변화를 맞게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좀 인상 깊었던 부분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일단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1세기 대학 대중화 시대를 맞이했지만 대학에서 교육과 학문의 공동체라는 본질적 요소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대학 스스로 자본주의 기업처럼 자신을 상품화해 시장에 내다 팔고 학생은 소비자로서 권익을 주장하는 시대가 눈앞에 펼쳐져 있다. 지식 역시 진리가 아닌 생산과 소비라는 차원에서 이해될 뿐이다. 이제 대학이 자본과 시장 그리고 경쟁사회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해방 이후 교육열이 솟구치고 급속한 산업화를 겪는 동안 정부는 고등교육으로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채 상당 부분을 사립대학에 맡겼다. 이 과정에서 대학은 땅과 자산을 가진 개인이 부를 축적하는 도구가 되었다. 이런 방식으로 사립대학 중심의 대학 교육이 지속되면서 사학비라는 한국적 개념이 탄생했다. 이 정도 읽겠습니다. 네. 오늘 한 얘기들이 녹아있고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책을 통해서 맞아요. 생각을 좀 익혀나가는 그런 과정을 좀 거쳤으면 좋겠어요. 대학과 권력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학의 위기, 학문이 사라진 대학이라는 주제로 깊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두 분 어떠셨어요? 대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공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이런 공간들이 많이 열려서 그런 분들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되게 즐거운 대화였습니다. 아주. 우리 이동현 작가님은? 오늘 이렇게 대담을 통해서 이렇게 책에서만 또 나타나지는 않는, 책에서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는 현장감 있는 얘기들을 좀
들을 수 있게 되어서요. 앞으로 공부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공부하시는 내용 기대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참 얘기를 나눌수록 대학은 대학답게 또 학생은 학생답게 참된 학문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대학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독서 모임을 소개하는 리더들의 북적북적과 명사들의 추천책 릴레이 북이 이어집니다. 책은 뭐예요? 회의 자리인가요?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북액터스라는 저희 독서 모임이거든요. 네, 독서 모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북액터스요? 저는 사람들의 삶을 디자인하는 몸마음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의류 수출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글로벌 안티에이징 사업인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원 교수님이 운영하는 1인 기업가 과정을 같이 들은 동기들인데 우리도 뭔가 한번 해보자 이런 결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취지 자체가 책을 읽고 바로 실행을 해서 우리도 성공 습관을 만들어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자 이런 거였기 때문에 아이템을 먼저 생각하고 고객한테 접근했을 때는 고객이 돈으로밖에 보일 수 없다는 생각을 먼저 타겟팅을 해야 하는 거 같고요. 발표를 하는 과정 중에서 좀 많은 깨달음이 오고 실제의 본인들의 그 사업 안에서 그것들을 적용하는 사례들을 제가 알게 되면서 그 안에서 또 저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같이 공유하면서 많은 것들을 좀 알게 되는 부분들이 가장 좋아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목적이 뭐냐에 대해서 리뷰를 했더니 아까 제가 읽어드린 거는 최근에 교정 1인 기업을 할 때 가장 막막했던 게 어떻게 시간을 관리하냐가 제일 어려웠거든요. 내가 어떻게 시간을 사용했는지 셀프 관리를 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많이 됐던 도구고요. 목표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핵심 습관들이 필요하거든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OX로 오늘 했냐 안 했냐가 오늘 하루의 성공, 실패를 결정하고 이것들을 계속 쌓여서 누적하고 그런 피드백이 저의 성장을 결정했던 가장 큰 요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되게 이렇게 보면은 여기 Better Than You라고 관계우선의 법칙은 저희 북액터스가 가진 선순환과 관련돼 있는 건데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때 끊임없이 고객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고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해주면서 이게 계속 선순환 모델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면에 있어서 저희 가치에 부합하다고 생각해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전략사. 이상적인 비전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시작하라. 그래서 저는 여기가 가장 또 와닿았던 게 이렇게 전략적인 기업이 되기 위해서도 비전이 필요하다고 하고 이걸 프로젝트로 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방향이 진짜 맞구나. 그래서 저는 옳은 길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좋다. 그럼 오늘 투표 되니까. 그래서 16년도에 115억 정도를 했기 때문에 여기 그래서 이제 파타고니아가 이제 되게 브랜드들이 여기 좋잖아요.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잠깐 펠지라 되게 경영의 방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경영을 배우고
또 경영의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독서를 통해서 지식의 노하우를 배우고 싶었고 또 같이 하시는 분들의 회사를 통해서 저희가 협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그간 잘 들어가서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죠? 새로워요. 사실 제가 올해 책도 하나 썼는데 제 책을 집중해서 책을 사실은 요즘에 잘 못 봤거든요. 딱 생각해서 책 다시 볼 수 있는 기회? 그런 것도 생긴 것 같아요. 안녕 문희야. 이번에 책 소개하는 프로그램에 난 출연하게 됐는데 그 다음 널 지목했어. 여행도 많이 다니고 책도 평소 때 많이 읽는 네가 정말 열심히 사는 그런 모습과 좋은 생각들과 아프리카 이야기들 많은 분들에게 소개했으면 좋겠고 너의 감명 깊은 책도 소개했으면 좋겠어. 안녕. 네. 전 자이언 루즈는 제가 되게 존경하면서 사랑하는 아티스트여서 그런 분이 저를 지목해 준 거에 대해서는 되게 기쁜데요. 원래 어떻게 하시나요? 자이언 루즈는 브라질 문화를 좀 많이 구현하시는 음악으로 그래서 알고 있었고 아프리카 문화가 브라질로 넘어간 부분이 있어서 서로 이렇게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보다가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원래 현대무용을 전공했고요. 현대무용 전공하면서 이제 아프로 컨템포러리라는 걸 미국에서 한번 접하게 됐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신선하고. 그래서 이게 아프리카 전통은 어떤 모습일까 혼자 고민하고 파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그때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아프리카 춤을 혼자 열심히. 책을 꼽아주세요 라고 얘기 딱 들었을 때 그 책이 딱 생각이 났어요. 지금 읽기 좀 좋은, 알맞은 책? 소설 같은 책은 좀 집중해서 길게 읽어야 될 것 같거든요, 저는. 한번 빠지면 끊기가 싫잖아요. 그래서 쭉 읽어야 되는데 이 책은 되게 장점이 짧은 시간 안에 되게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사실 정신 없기는 하거든요. 한국에 들어와서 막 일하다 보면 막 정신없이 막 움직이고 춤추고 이러면 에너지도 많이 나가서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따뜻함이 잉크 번지듯이 마음에서 쭉 번지게 되는 그런 책입니다. 나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살다 보면 싸워야 할 대상이 차고 넘치는데 굳이 나를 향해 칼끝을 겨눌 필요가 있을까 싶다. 자신에게 있어서 너무 크게 빡빡하게 안 해도 된다라는 좀 여유롭게 제가 제 삶의 모토가 약간 이렇거든요.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남들은 이거 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거 해야 된다.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10년 뒤, 5년 뒤, 3년 뒤 이렇게 사람들이 사실 계획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런 계획을 잘 안 해요. 지금 뭐 하고 싶은지.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그런 거에 좀 많이 쫓아가는 편이에요. 저랑 비슷한 열정적인 댄서입니다. 두 번째는 댄싱라인 남진현 씨입니다. 현대무용가 남진현 씨요. 진현아 안녕. 우리 오늘 같이 춤추면서 공연하면서 더 자주 봤던 해잖아. 너가 쉬는 시간에
책 보는 거 보면서 내가 굉장히 많이 놀랐었거든. 그 작은 쉬는 시간에도 책을 보는 너. 너가 보는 책이 뭔지 내가 너무 궁금하고 또 너를 좋아하는 너의 팬들. 너가 어떤 책을 볼까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 안녕.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좋은 책들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인사드릴까요? 북으로 소란한 세상을 이롭게 하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Invisible 안개 속에 나를